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혼 직후 샴페인 터뜨린 전 남편, 비서의 폭탄 선언. 재벌 2세 아내의 자금 회수로 시댁 완전 파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독설이 부엌 밖까지 날아들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치러지는 연례 행사 같은 일이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을 닦으며 입가에 맺히는 씁쓸한 미소를 감췄다. 저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들이 촌스러운 며느리라 무시하던 내가 사실은 이 집안의 생사여 탈권을 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과연 진실이 밝혀지는 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도박이라 말한다.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분이라는 판돈으로 거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도박 따위 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묵묵히 내조하고 인내한 것은 오직 차가운 A4 용지 한 장, 합의 이혼서를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서울 가정법원의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남자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소리였다. 강민우. 나의 전 남편은 알턴이를 뺀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으로 앞서 걸어나갔다. 붉은색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부릉. 차가 일으킨 매연이 홀로 남겨진 내 위로 뿌옇게 내려앉았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끝났다. 순종적이고 멍청한 가정주부, 부엌대기 아내로서의 연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한남동 고급 빌라촌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보통 결혼이나 집들이를 축하하려 파티를 열지 않나? 아들이 이혼한 걸 축하한다고 파티를 여는 집구석은 아마 대한민국의 여기뿐일 것이다. 넓은 거실에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사람들의 상기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오늘따라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차려입고 목에는 금 목걸이, 손목에는 옥팔찌를 주렁주렁 매단 채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우,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가 끔찍이 아끼는 내연녀, 이혜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명 건설 자재 그룹의 막내딸로 이 집안 식구들이 그토록 원하던 격에 맞는 며느리 감이었다. 아이고, 그애 못 낳고 빌부터 살던 식충이 같은 년, 드디어 내보냈으니 우리 집안에 서광이 비치네, 서광이 비쳐. 최 여사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어머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혜진 씨처럼 미모의 집안까지 완벽한 분이 민우 씨 짝이죠. 그 전처는 정말이지. 촌스러워서 원. 친척 아줌마 하나가 한우 갈비찜을 씹으며 맞장구를 쳤다. 나는 계단 아래에 서서 낡은 핸드백 끈을 꽉 쥐었다.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다. 그저 우스울 뿐. 지난 3년. 나는 천하그룹의 차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아내로 살았다. 직접 밥을 짓고 빨래하고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뎌냈다. 대학 시절 민우와 나눴던 순수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의 희생은 그저 비천한 여자의 구질구질한 기생일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가 어젯밤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내려오는 길에 최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기가 싹 가시더니 이내 경멸 어린 표정으로 입술을 비죽거렸다. 어머, 이 낯짝도 두껍지. 여긴 뭐하러 또 기어 들어왔니? 위자료라도 더 뜯어내려고? 꿈 깨라.
우리 집에 너한테 적선할 돈 따윈 없으니까. 민우는 혜진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휴, 엄마. 그래도 정이 있는데 택시비 정도는 줘야죠. 자, 이거 받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리 가족의 즐거운 분위기 망치지 말고. 민우가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렸다. 혜진이 까르르 웃으며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언니, 그거 챙겨가세요. 제가 드리는 일은 명절 용돈이라 생각하시고요.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집안을 가득 채운 싸구려, 향수 냄새와 탐욕, 그리고 위선의 악취가 역겨웠다. 이제 커튼콜을 올릴 시간이다. 띵동.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가사 도우미가 급히 문을 열자 말끔한 블랙 슈트 차림의 남자가 당당한 풍채로 들어섰다. 나의 최측근 비서, 김 실장이었다. 지난 3년간 이메일로만 은밀히 연락해왔던 그가 덩치 큰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김 실장은 그녀를 철저히 무시한 채 내 앞으로 걸어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정적 속에 그의 정중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 이사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우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카페트 위에 떨어뜨렸고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최 여사는 말을 더듬었다. 이사님. 지금 저 계집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지난 3년간 숨겨왔던 오만하고 도도한 미소를 지으며 김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최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고급 원목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다. 최 여사님, 강민우 씨, 그리고 이혜진 씨. 나는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지난 3년 이곳에서의 생활은 꽤 흥미로운 서민 체험이었어. 그따위 저급한 대접 잊지 않고 기억해 줄게. 탁. 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투자금 회수 통보서야. 지금 잼W 건설이 굴리고 있는 운영자금 100억 원, 그거 내 개인 투자 펀드에서 나온 돈인 건 알고 썼니? 이제 남남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 같은 빚 좋은 개살구 회사에 자선 사업을 할 이유는 없겠지. 민우가 사색이 되어 튀어오르더니 서류를 낚아채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다. 종이를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말도 안 돼. HF 펀드. H가 하은이었어. 내가 천하그룹 천 회장의 딸이라고. 빙고.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나 천하은이야. 천하그룹의 차녀. 당신 같은 무능력자가 어떻게 그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고 대기업 계약을 따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뒤에서 길을 터주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이야. 100억과 천하그룹이라는 단어에 최 여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렸다. 얼굴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혜진 역시 기겁하며 민우에게서 슬그머니 몸을 뗐다. 민우 씨, 회사 잘 나간다고 했잖아? 그게 다 여자 등쳐먹고 만든 거였어?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짓밟고 비웃던 인간들이 공포와 후회로 무너지는 꼴을 눈에 담았다. 그럼 남은 파티 즐겁게들 하시길. 아, 내일 모레가 대출 만기일이지? 내 변호사가 채무변제 독촉 절차 밟으러 올 거야. 준비 단단히 해.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마치 판사가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김 실장이 내 캐리어를 들고 뒤따랐고 등 뒤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곡소리가 들려왔다.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이 보였다. 좁은 부엌 창문으로 보던 우중충한 하늘이 아니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 바람은 자유로웠다. 한 달 뒤. 서울 도심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여름의 열기를 씻어내듯 퍼붓는 장대비였다. 나는 천하타워 68층 집무실에 앉아 빗물에 젖은 통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놓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들린 따뜻한 국화차의 향기가 지난 결혼 생활로 구겨졌던 내 마음의 주름을 다림질하듯 위로해 주었다. 이혼 파티가 있었던 그날 이후 딱 한 달 후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가짜 왕국이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강민훈의 집안 꼴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다. 내가 자금을 회수하자마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은행들은 귀신같이 위기를 감지하고 대출금 조기 상환을 압박했고 담보로 잡힌 자산들을 압류했다. 민우의 허울뿐인 명성만 보고 붙어있던 파트너사들도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다. 그가 자식처럼 아끼던 댐W건설은 구명조끼 하나 없이 망망대해에 침몰하는 난파선 신세가 되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달라며 한남동 빌라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최 여사는 빚쟁이들이 대문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는 꼴을 보고 혈압이 올라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한다. 강민우는 사채를 끌어다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내게 전화를 걸고 애원하다가 욕설을 퍼붓는 문자를 번갈아 보내왔다. 나는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서 짖는 개소리 따위 신경 쓸 가치도 없으니까. 부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포럼 시작 10분 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가시죠. 오늘 나는 천하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갖는다. 더 이상 머리를 질끈 묶은 가정주부 천하은도 얼굴 없는 화가 H도 아니다. 오늘 나는 온전히 나 자신, 천하은으로서 세상 앞에 설 것이다. 롤스로이스 팬텀이 빗길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 로비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내가 내리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나는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다. 높게 올린 머리와 세련된 메이크업은 나의 강인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레드카펫 위를 걷는 내 턱끝은 당당하게 들려 있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분이 천하그룹 천 회장의 막내딸이야? 최근에 이혼했다던데? 와, 분위기 장난 아니다. 진짜 여왕의 귀환이네. 유명 화가 H가 저 사람이라면서? 재색견비가 따로 없구만. 메인 홀로 들어서려던 찰나 입구 보안 검색대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구겨진 양복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몰골의 남자가 보안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비켜. 나 부회장님 남편? 아니, 지인이라고. 만나야 될 거 아냐. 이거 놓으라고. 강민우였다. 고작 한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퀭한 눈과 쏙 들어간 볼, 그 처절하고 비굴한 모습이라니. 그는 내 이름을 목청껏 불렀지만 거구의 경호원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막아섰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다. 저 높은 계단 위에 서 있는 고귀하고 화려한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촌년 자네라는 사실을 뇌가 거부하는 듯 했다. 하은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람들이 날 속인 거야. 혜진이가 날 속였다고. 여보. 절망에 찬 그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나는 그에게 싸늘하고도 우아한 미소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화려한 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패배자를 내려다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을 뿐이다. 내가 김 실장에게 가볍게 눈짓하자 그가 알아들었다는 듯 보안 팀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곧바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민우를 짐짝처럼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거 놔. 하은아. 얘야, 천하은. 그의 처절한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점차 작아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행사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문이 열리며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했다. 내가 끓인 국이 짠지 싱거운지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지 따위가 아닌 오직 나의 능력과 지혜로만 가치가 증명되는 세상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불사조가 화려하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고 병든 깃털을 태워버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처참하게 무너진 결혼 생활, 그 고통이 바로 나를 태우는 불꽃이었다. 그 불길은 내 안의 나약함과 순진함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본능만이 남았다. 강민우, 그리고 최 여사의 집안. 그들은 이제 내 비상의 길가에 흩날리는 한 줌의 재일 뿐이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이막은 지금부터다. 재계를 뒤흔든 화려한 복귀 신고식을 마친 뒤 나는 다시 나만의 평화로운 은신처로 숨어들었다.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 바로 그림의 세계였다. 나는 삼청동 돌담길, 오래된 은행나무가 드리워진 한적한 골목 끝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 요란한 홍보도 화려한 개업식도 없었다. 그저 은은한 원두 볶는 향기와 내 영혼을 담은 그림들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다시 제2라는 예명을 꺼내 들었다. 시댁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시절, 내 은밀한 욕망을 캔버스에 쏟아내며 쓰던 이름이었다. 그 시절 그림은 현실을 도피하는 유일한 비상구이자 시댁의 냉대와 생활의 구질구질함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다. 꿀처럼 끈적하고 짙은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 나무 바닥 위에서 춤을 췄다. 손님이 없는 고요한 갤러리에는 낡은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만이 감돌았다. 나는 결린 세 장지라는 작품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날 밤에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금박을 입힌 화려한 세 장이 열려 있고 자그마한 갈색 참새 한 마리가 폭풍우가 몰려오는 회색빛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불사조는 아니었다. 그저 참새일 뿐 하지만 자유로운 참새였다. 혹시 이 그림 판매하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았다. 그곳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큰 키에 소매를 걷어 올린 흰 셔츠 차림이 심플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얇은 금속 태안경 너머의 깊은 눈동자가 그림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이내 나를 향했다. 죄송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념으로 남겨둔 거라 아직 판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정중히 거절하며 앞치마에 묻은 물감을 닦아냈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각진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선한 미소였다. 아쉽군요.
붓터치 하나하나에서 치열한 갈등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느껴집니다. 흔해 빠진 장식용 그림들과는 달라요. 이 그림엔 생명이 있거든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던 시절, 딸의 그림을 보며 평론을 해주신 이후로 이렇게 깊이 있는 감상평을 듣는 건 처음이었다. 그동안 그림을 사러 왔던 사람들은 색감이 예쁘다거나 액자가 고급스럽다는 말만 했을 뿐 생명이나 갈망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그쪽도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내가 물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가 턱을 쓰다듬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IT 쪽 일을 합니다. 숫자와 코드로 이루어진 삭막한 세상이죠. 그래서 늘 감성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요.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황선우라고 합니다. 소문난 화가 H 작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천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따뜻하고 건조한 손바닥. 힘있으면서도 무례하지 않은 악수가 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황선우 대표는 갤러리를 천천히 돌며 그림들을 감상했다. 가끔 던지는 예리한 감상평에 나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인상파 화풍부터 현대 미술 트렌드, 그리고 사는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알고 보니 그는 최근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솔루션 스타트업, 택비전의 CEO였다. 그는 기술로 문화를 보존하겠다는 자신의 꿈과 창업 초기의 어려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돈 자랑이나 지위 과시는 없었다. 오직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남자의 진심만이 느껴졌다. 입만 열면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니 째찬이 떠들어대던 속 빈 강정. 강민우와는 차원이 달랐다. 혹시 하은 씨가 마음이 바뀌어서 열린 새 장을 팔게 된다면 부디 제게 가장 먼저 연락 주십시오. 5천만 원까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돌아가기 전 선우 씨가 심플한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5천만 원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가 이 그림에 부여한 가치가 더 놀라웠다. 왜 그 그림을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거죠? 선우 씨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안에 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새 장을 가지고 있죠. 그게 황금이든 대나무든. 중요한 건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은 씨는 해내셨더군요. 저는 그 용기를 동경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고작 그림 한 장으로 내 과거와 상처를 읽어내다니. 그가 떠난 뒤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 황선우, CEO 택비전. 이 이름. 아주 오래전 아버지와의 식사 자리에서 얼핏 들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꽤 아끼던 유능한 청년이라고 했던가. 휴대폰을 들어 그에 대해 검색해보려던 찰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썩을 년아. 날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내가 무사할 줄 알아? 내 아버지 천 회장이 덮은 98년 빅의 붕괴 사고 증거 가지고 있어? 현금 20억 준비해. 안 그러면 내 아버지 말년에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강민우였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1998년 사고. 그건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악몽이자 우리 가족의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민우가 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리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어둑해진 창밖의 풍경이 갑자기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화려한 새장은 열렸고 참새는 날아갔지만 바깥 세상의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나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더니. 좋아,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민우의 협박 문자는 차가운 갤러리 어둠 속에서 서늘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당장 답장하지 않았다. 침묵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특히 지금의 강민우처럼 이성을 잃은 자에게는 더더욱. 나는 휴대폰을 유리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리며 불안한 밤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김 실장을 호출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새로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탁자 위에 도처할 사진 몇 장과 민우의 현재 재정 상태 보고서가 펼쳐졌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사님, 강민우 씨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습니다. 자금 회수와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지자마자 이혜진 씨가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어제 오후 동거하던 한남동 고급 오피스텔에서 강민우 씨 짐을 전부 빼버렸더군요. 파혼 선언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그 꼴이다. 이해타산과 허영심 위에 지은 사랑탑이니 돈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게 당연지사. 지금 강민우는 집도, 차도, 회사도 잃었다. 거기다 체면칠에 하느라 빌려 쓴 사채 빚이 5억 원에 달한다지.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가 된 것이다. 민우에게 98년 사고 정보를 흘린 게 누군지 알아봐요. 그 인간 머리와 인내심으로는 그렇게 깊은 과거까지 캘 능력이 안 돼.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거친 숨소리에 궁지에 몰린 짐승의 살기가 섞여 있었다. 드디어 전화질이네. 난 또 무서워서 쥐구멍에라도 숨은 줄 알았지? 나는 감정이 거세된 로봇처럼 차갑게 대꾸했다. 원하는 게 뭐야? 용건만 간단히 해. 내 구질구질한 사정 들어줄 시간 없으니까. 20억. 내 계좌로 당장 쏴. 안 그러면 내일 조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거야. 천하그룹 천 회장이 과거 비계 붕괴 사고의 살인 방조자라고. 내 아버지 요즘 존경받는 기업인 이미지 메이킹 중이잖아. 이거 터지면 그 영감탱이 명예는 똥통에 처박히는 거야.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지금 협박하니? 공갈 미수가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민우가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렸다.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웃음소리였다. 형량. 웃기고 있네? 난 이미 다 잃었어. 마누라 도망가고 애인한테 차이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난 잃을 게 없는 놈이야? 근데 너랑 내 아버지는 아니잖아. 평생 쌓은 명예랑 20억을 바꾸는 건데 이거 완전 헐값 아닌가? 24시간 준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돈 준비해. 뚝 전화가 끊겼다. 귓가의 맴도는 기계음이 길게 이어졌다. 민우의 말 중 하나는 맞다. 잃을 게 없는 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놈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미친 개다. 다가오는 건 뭐든 물어뜯을 기세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1998년 사고. 10살 때의 흐릿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는 밤마다 숨죽여 우셨다.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고 아버지가 집안의 모태가 되던 건물 하나를 팔아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 후로 그 일은 금기어가 되어 묻혔다. 그런데 강민우가 그걸 히든카드로 꺼내 들었다. 놈은 몰랐을 것이다. 그가 지금 내 경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모욕은 참을 수 있었고 남편의 외도도 더럽지만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 아버지를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놈은 죽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차를 몰고 양평에 있는 본가로 향했다. 울창한 고목들에 둘러싸인 저택은 도심의 소란과는 단절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자사호, 차주전자를 손에 쥔 채 먼 연못을 응시하고 계셨다. 작년 큰 수술 이후로 눈에 띄게 야위신 모습, 그리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불렀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며 인자하게 웃으셨다. 하은이 왔니?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엄마한테 내가 좋아하는 반찬 좀 하라고 했을 텐데.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찻잔에 차를 따랐다. 은은한 연꽃 차 향기가 코끝을 맴돌며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하지만 민우가 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빠, 여쭤볼 게 있어요. 1998년에 있었던 그 비계 붕괴 사고에 대해서요. 찻잔을 들어 올리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입가에 걸려있던 온화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깊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두려움과 고통이 일렁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누가 그러더냐? 강민우요. 그 사람이 이 일로 절 협박하고 있어요. 아빠가 그 사건의 책임자라고, 모든 게 아빠 탓이라고요. 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0여 년간 가슴을 짓눌러온 천근의 무게를 토해내는 듯한 무거운 숨결이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하지만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주머니 속에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이니까. 하지만 하은아, 진실은 강서방이나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는 다르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가며 손짓했다. 우리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기업가로서의 일생과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공간. 육중한 오크 원목 문이 닫히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기억의 향기가 우리를 감쌌다. 어둑한 조명 아래 아버지는 시골 풍경을 그린 유화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가죽이 다 해진 낡은 일기장과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나왔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쭈글쭈글해진 손으로 표지를 어루만졌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독이는 것처럼. 그해 우리 회사가 구청 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수주했었지. 당시 내 모든 걸 걸었던 프로젝트였다. 최고의 자재, 최고의 기술진을 투입했어. 하지만 재앙이 닥쳤지. 아버지는 잠시 멈추어 마른 기침을 삼키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비계가 무너져서 인부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는 강철 품질 미달. 하지만 하은아, 내가 들여온 철근은 최고 등급 품질 인증을 받은 정품이었다. 문제는 실제 시공에 들어간 철근이 바꿔치기 당했다는 거야? 나는 숨을 들이켰다. 바꿔치기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억누른 분노가 눈동자 안에서 이글거렸다. 박진철. 당시 자재 담당 상무였고 내가 친형제처럼 믿었던 놈이지. 그자가 납품 업체랑 짜고 정품 철근을 폐자재급 고철로 바꿔치기 해서 차액을 챙겼어. 당시 돈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지? 박진철. 그 이름이 귀에 꽂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진철은 바로 이혜진의 큰아버지이자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와 재계에서 앙숙으로 지낸 태산건설의 회장이다. 이 지독한 악연의 시작이 죄 없는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었다니.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빠가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억울함에 떨렸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놈이 아주 교활했어. 증거는 싹 다 없애고 사고로 죽은 창고 관리인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지. 게다가 처자식 목숨을 담보로 내게 빌더구나. 자기가 감옥 가면 가족 모두 자살해 버리겠다고. 그때 내가 마음이 약해졌어. 그 집 애들이 너무 어렸거든. 그래서 침묵을 택했다. 집이랑 땅 팔아서 피해자 유가족들 합의금 대주고 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고 3년간 업계 퇴출당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지. 내 자식들한테 덕을 쌓아준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잘못된 연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왔다니. 그리고 이제 와서 그 가해자들이 내 전 남편을 이용해 그 상처를 다시 후벼파며 이득을 취하려 하다니. 아빠, 걱정 마세요. 역사가 반복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빠 명예 반드시 되찾아 드릴게요. 나는 결연한 의지로 서재를 나섰다. 거실로 내려오자 황선우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대로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온 것이었다. 내 넋 나간 표정을 본 그가 걱정스럽게 일어섰다. 하은 씨, 무슨 일 있습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지만 묘하게 안도감을 주는 사람. 나는 그에게 숨김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선우 씨는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분명 증인이나 물증이 남아있을 겁니다. 박진철이 아무리 용의주도해도 모든 입을 다 막을 순 없어요. 혹시 당시 자재 입출고 과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생존자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공사 일지 내용을 떠올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한 분 계세요? 당시 현장 반장님이셨던 김씨 아저씨.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워낙 성실한 분이라 사고 후에 죄책감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 오리를 키우신대요. 아버지가 몇 년간 약값하시라고 몰래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그분을 찾으러 가죠. 선우 씨가 망설임 없이 일어나 차 키를 집어들었다. 우리는 그 길로 밤길을 달렸다. 김 반장님의 고향은 충청남도 서산의 깊은 시골 마을이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길은 진흙탕이었다. 선우 씨의 SUV는 미끄러운 비포장도로를 힘겹게 뚫고 나갔다. 운전 내내 그는 말이 없었지만 가끔 내가 피곤하지 않은지 묻는 그의 단단한 모습이 폭풍우 속에서 나를 안심시켰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집을 찾았다. 김 반장님은 이제 허리가 굽은 꼬부랑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문을 열었지만 내가 천 회장의 딸임을 알아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렸다. 아가씨, 제가 천 회장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평생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녹슨 깡통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채워진 수첩과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제가 몰래 적어둔 공사 현장 실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는 박진철 그놈이 저한테 입고증 조작하라고 협박할 때 녹음한 겁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 나중에 입막음 당할까봐 몰래 녹음해뒀어요. 이제야 아가씨를 만났으니 하늘이 천 회장님 빚을 갚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겠죠. 나는 증거물들을 받아들었다. 마치 불덩이를 쥔 것처럼 뜨거웠다. 진실이 드러났다. 강민우는 과거를 무기로 내 현재를 죽이려 했지만 그 과거가 도리어 자신과 이혜진 가문의 무덤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선우 씨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반격할 무기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노려보았다. 내일 강민우와 박진철에게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는 말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건 물론이고 그 인간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쪽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강민우의 예고대로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삼류 언론사와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었다. 충격 단독 천하그룹 천 회장의 소름 돋는 두 얼굴, 피 묻은 돈 위에 세운 제고.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당시 사고 현장 사진과 악의적인 설명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돈으로 법망을 피해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에 수천 명의 네티즌이 달려들어 우리 가족을 흡혈귀라 욕하며 불매운동을 거론했고 심지어 본가 대문 앞에서 멸치액젓을 뿌리는 과격한 방송을 하는 유튜버까지 생겨났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거래처의 계약 취소 통보, 지인들의 떠보기식 문자, 모르는 번호의 욕설 전화들.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더러운 여론몰이의 배후는 강민우가 아니다. 그 멍청한 놈 뒤에서 체스판을 움직이는 건 박진철이다. 아버지를 매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뺏으려는 수작. 나는 선우 씨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이미 기술팀과 함께 대기 중이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지만 질서정연했다. 선우 씨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부정적인 키워드가 급상승하는 그래프가 보였다. 놈들이 대량의 봇, 바트, 계정을 동원해서 루머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명글 몇 줄 올리는 걸로는 안 됩니다. 거대한 산불을 끄려면 맞불을 놓아서 산소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더 큰 폭발력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라이브 방송 켜죠. 편집이나 가공 없이 정면으로 부딪힐게요. 저녁 7시 온라인 트래픽이 가장 높은 골든타임. 막 복구된 내 공식 SNS 계정과 테크비전 채널을 통해 생방송이 시작됐다. 나는 열린 세 장 그림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다. 화려한 치장 대신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담담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접속했다. 채팅창에는 욕설이 난무했다. 안녕하세요. 천하은입니다. 오늘 저는 변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진짜 진실을 들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8년의 사고, 아버지의 고뇌, 그리고 타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침묵에 대해,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김 반장님의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낡은 소리였지만 젊은 시절 박진철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얘야, 그냥 입고증에 사인해. 이 철근 내가 다 손 써놨어. 너 사인 안 하면 내 가족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까? 차액 챙겨서 반땅하자니까? 천 과장은 어차피 몰라. 순간 채팅창의 폭주가 멈췄다. 욕설이 사라진 자리에 물음표와 놀라움을 뜻하는 이모티콘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지난 3년간의 내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100억 원이라는 거금이 MW건설로 흘러들어간 증거였다. 그 옆에는 같은 기간 강민우와 이혜진이 명품관과 고급 리조트에서 법인카드로 긁어댄 영수증 내역, 그리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 명세서를 나란히 비교해 올렸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 칭송하던 제 전 남편은 사실 아내의 돈으로 내연녀와 호의호식하던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지를 음해하는 세력의 배후에 있는 저 기업인, 그는 과거 수십억의 자재비를 횡령해 인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살인자입니다. 옆에서 기술 지원을 하던 선우 씨가 능숙하게 여론의 흐름을 제어하며 증거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화면에 띄웠다. 우리의 완벽한 호흡은 핵폭탄급 파급력을 만들어냈다. 바람의 방향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대중의 분노는 즉시 강민우와 박진철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일명 네티즌 수사대가 박진철의 과거 행적과 유령 회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샵사인 MW건설 불매 샵사인 박진철 구속 샵사인 천 회장님 죄송합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장악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방송이 끝나자 나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등 뒤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선우 씨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따스함이 가득했다. 훌륭했습니다. 완벽한 카운터 펀치였어요. 나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선우 씨가 없었다면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은 3글자. 고맙다. 오늘 밤 아버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뻗고 주무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상처 입은 짐승은 더 흉포해지는 법. 강민우와 박진철. 그들이 이대로 순순히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박진철의 사무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 재떨이에는 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시뻘개진 얼굴로 사무실 안을 서성이다. 구석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위스키 병을 덜덜 떨며 쥐고 있는 강민우를 향해 태블릿 PC를 집어 던졌다. 이 쓸모없는 새끼. 내가 입단속 잘하고 연기 똑바로 하라고 했지? 그 계집애한테 역관광 당하고 나까지 진흙탕에 끌어들여? 오늘 우리 회사주가 확인했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술과 약물에 찌든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혀가 꼬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제 탓하지 마세요. 이게 다 천하은 그년 때문이야. 감히 내 밥줄을 끊어?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맹세코 그년 죽여버린다. 박진철은 멈칫하더니 경멸과 계산이 뒤섞인 눈으로 조카 사위를 내려다보았다. 이성을 잃은 강민우는 잘만 쓰면 아주 날카로운 흉기가 될 터였다. 박진철은 민우에게 다가가 귓가에 음산한 목소리를 불어넣었다. 죽이면 너도 감방에서 썩는 거야? 다르게 해야지.
그년이 제 발로 기어와서 돈을 토해내게 만들고 천하그룹 지분을 넘기겠다는 각서에 도장 찍게 해야지. 내 손에는 메꿔야 할 거 아냐. 어떻게? 이유. 민우의 풀린 눈동자가 흔들렸다. 천하은, 걘 쓸데없이 정이 많아. 대학 때부터 데리고 있던 김 실장이라는 비서놈 있지? 내가 사람 붙여서 알아보니 지금 교회 프로젝트 부지에 혼자 현장 답사를 나갔더구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민우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스쳤다. 그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더니 병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비틀거하며 밖으로 나갔다. 2시간 뒤. 나는 갤러리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이번 달 재무보고서에 관해 물어보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실장, 복귀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김 실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름 끼치도록 익숙하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다. 안녕, 전처. 내 충직한 개는 지금 아주 곤히 자고 있는데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려줄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민우. 김 실장한테 무슨 짓 했어?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친 지 오래야. 딱 1시간 준다. 법인 인감이랑 천하그룹 주식 양도 위임장 챙겨서 파주에 있는 폐목재 공장으로 와 혼자 와라. 짭새나 내 새 애인놈 그림자라도 보이면 이 공장이랑 내 소중한 비서놈 통째로 불질러 버릴 테니까.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충격으로 손발이 후들거렸다. 김 실장은 아무 죄가 없다. 나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이 더러운 싸움에 휘말린 것이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둘 순 없었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선우 씨가 차를 몰고 도착했다. 내 사색이 된 얼굴을 본 그가 앞을 막아섰다. 하은 씨. 무슨 일입니까?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요? 민우가 김 실장을 납치했어요. 파주 폐공장으로 오래요? 구하러 가야 해요.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우 씨가 내 어깨를 꽉 잡았다. 그의 진지한 눈빛이 나를 진정시켰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함정이에요. 놈은 지금 벼랑 끝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딴 사람이 보이면 김 실장을 죽이겠대요.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제 말 들어요? 선우 씨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확신을 심어주었다. 하은 씨 차 타고 가세요. 제가 라이트 끄고 멀찍이서 뒤따라가겠습니다. 김 실장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우리 회사 제품이에요. 제가 위치 추적해서 경찰에 지원 요청해 놨으니 그쪽은 우회해서 진입할 겁니다. 하은 씨는 가서 시간만 끄세요. 놈을 너무 자극하지 말고. 저 믿죠?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의 결단력.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남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나는 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엑셀을 밟았다.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채찍처럼 앞 유리를 때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등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텅 빈 자유로를 달리며 핸들을 꽉 쥐었다. 강민우, 이게 마지막 도박이야. 내가 무시했던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밤비는 거세져 폐공장의 양철 지붕을 두들기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공장 입구 50m 전방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터질 듯한 심장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빗물 사이로 닫힌 셔터 틈으로 새어나오는 누런 불빛과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가 이곳이 목적지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빈종이 뭉치와 효력이 다한 옛날 법인 도장 만든 가방을 챙겨내렸다. 진흙탕에 하이힐이 푹푹 빠졌다. 나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흙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소리 없이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공장 한가운데 굵은 나무 기둥에 김 실장이 묶여 있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고 얼굴은 멍투성이인 채 기절해 있었다. 그 주변으로 민우가 휘발유를 둥그렇게 뿌려놓았다. 그는 폐자재 더미 위에 걸터 앉아 한 손에는 지포 라이터를 딸깍거리고 다른 손에는 반쯤 비운 양주병을 들고 있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내가 들어섰음을 알렸다. 민우가 흠칫 놀라 돌아보더니 일그러진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사랑하는 아내, 오셨네. 시간 딱 맞춰 왔어.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왔으니까 김 실장 풀어줘. 쟨 아무 상관 없잖아. 우리 둘이 얘기해. 민우가 비틀거리며 더미에서 내려왔다. 휘발유 웅덩이와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내게 삿대질을 해댔다. 너 같은 게 사람 불쌍한 줄도 아냐? 내가 자금 회수해서 우리 집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우리 늙은 엄마는 안 불쌍했냐? 인터넷에 증거 까발려서 온 세상이 날 욕하게 만들 때 부부의 정 따위 생각이나 했어? 부부의 정은 내가 내 돈으로 첩질하고 날 무시했을 때 이미 되졌어, 강민호.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김 실장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닥쳐. 민우가 소리 지르며 술병을 벽에 던졌다. 쨍그랑. 알코올 냄새가 휘발유 냄새와 섞여 폭발 직전에 공기를 만들었다. 서류 내놔. 도장 내놓으라고. 오늘 내 목 다 챙겨서 떠날 거니까.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툭 차서 민우 쪽으로 미끄러뜨렸다. 다 저기 있어? 그거 가지고 떠나. 박진철이 너한테 콩고물 얼마나 준대? 내가 그거 2배 줄 테니까 지금 멈춰. 너 아직 젊잖아. 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생종 치지 말라고. 민우가 멈칫했다. 탐욕과 공포가 그의 눈 안에서 충돌했다. 그가 가방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그 틈을 타 구멍 뚫린 지붕 위에서 굉음이 들렸다. 황선우였다. 그가 표범처럼 대들보에서 뛰어내려 민우를 덮쳤다. 강한 충격에 민우가 나뒹굴었고 손에 들고 있던 지포 라이터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망쳐요, 하은 씨. 김 실장 줄 풀어. 선우 씨가 소리치며 민우를 제압했다. 민우는 술과 약에 취해 있었지만 발악하는 힘이 엄청났다. 그가 옆에 있던 못 박힌 강목을 집어들어 선우 씨의 어깨를 내리찍었다. 선우 씨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그를 놓지 않고 바닥으로 짓눌렀다. 나는 김 실장에게 달려가 미친 듯이 테이프를 뜯고 밧줄을 풀었다. 김 실장. 정신 차려요. 그때 바닥에 떨어졌던 지포 라이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근처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에서 생기름에 옮겨 붙었다. 펑.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화마는 맹렬하게 타오르며 나와 김 실장이 있는 곳 주변의 휘발유 띠를 따라 불벽을 만들어버렸다. 무시무시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김 실장이 쿨럭거리며 깨어났다. 혼비백산한 눈빛이었다. 다 같이 죽어. 다 죽자고. 민우가 악을 쓰며 선우 씨를 밀쳐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선우 씨가 날렵하게 돌려차기를 날려 민우의 명치를 가격했다. 민우가 억 하고 꼬꾸라졌다. 선우 씨는 주저없이 입고 있던 가죽 재킷을 벗어 머리에 뒤집어 쓰고 불길을 뚫고 내게로 달려왔다. 김 실장 나한테 넘겨요. 하은 씨, 내 등 뒤에 딱 붙어서 따라와요. 서둘러요. 선우 씨는 김 실장을 어깨에 둘러엎고 자신의 몸과 재킷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며 불의 장막을 향해 돌진했다.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석가래가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떨어졌다. 칙! 선우 씨가 맨팔로 불타는 나무를 쳐냈다. 살타는 냄새와 소리가 끔찍했지만 그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다. 우리가 창고 밖으로 굴러나오자마자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강력계 형사들이 들이닥쳐 연기 속에 쓰러져 있는 민우를 제압했다. 그는 낄낄거리며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빨 빠진 악마의 비참한 최후였다. 나는 젖은 잔디밭에 주저앉았다. 유독가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선우 씨는 김 실장을 구급대원에게 넘기고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숙검정 투성이었고 왼쪽 팔뚝은 벌겋게 화상을 입어 끔찍했다. 하은 씨, 괜찮아요. 나는 그의 상처를 보며 빗물 섞인 눈물을 흘렸다. 전 괜찮아요. 근데 팔이... 선우 씨가 고통을 참으며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했다. 성한 오른손으로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만 무사하면 됐습니다. 우리 등 뒤로 폐공장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다. 오늘 밤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악의를 태워버리려는 듯 빗줄기는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리며 마지막 남은 과거의 얼룩을 씻어내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에어컨 냉기가 감도는 시립병원. 나는 선우 씨의 침대 곁에 앉아 말없이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는 팔과 어깨에 이도 화상을 입었고 타박상까지 겹쳐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실장은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과 정신적 충격 외엔 무사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선우 씨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다정한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만 깎아요. 다 못 먹습니다. 아침부터 벌써 3개째 먹이시는 거 알죠? 나는 과도를 접시에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드셔야 빨리 낫죠. 진짜 저간 떨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무모하게 굴지 마요. 무모하지 않았으면 미인을 못 구했을 텐데. 선우 씨가 연기를 마셔 아직 쉰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 간부가 들어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 팀장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표정은 엄숙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수사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피의자 강민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납치, 공갈 협박, 특수상해, 방화 및 재물 손괴. 게다가 마약 투약 혐의와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가중되어 예상 형량은 징역 15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15년이라는 숫자를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15년 한 사람의 인생이 후회 속에서 저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그건 강민우가 자신의 탐욕과 잔혹함에 대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였다. 그럼 박진철은요?
인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던 걸 체포했습니다. 박 팀장이 희소식을 전했다. 박진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탈세, 자금 세탁, 그리고 1998년 불량 자재 납품 비리를 입증할 중요 문건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죠.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박 팀장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나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악인들은 처벌받았다. 정의는 비록 더디게 왔지만 결국 우리 곁에 당도했다. 그날 오후 지인을 통해 최 여사가 합의금을 마련하고 아들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살던 빌라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차를 몰고 그 동네를 지나가 보았다. 허세 섞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은 이제 흉가처럼 적막강산이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최 여사가 보였다. 붉은 벨벳 드레스도 주렁주렁하던 금부치도 없었다. 그저 늙고 초라한 노파가 폐지를 줍듯 낡은 가재도구를 자루에 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내 차를 보았다. 시선이 얽혔다. 예전 같은 도끼나 욕설은 없었다. 오직 수치심과 회피만이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등 돌려 텅 빈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나는 차를 멈추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진정한 복수는 적이 무너졌을 때 비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보란 듯이 수만 배 더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강민우와 최 여사는 스스로 복을 걷어찼고 이제 그 업보를 치르는 중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 해질녘이 되어서야 병원으로 돌아왔다. 선우 씨는 잠이 들어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내 손가락이 침대 시트 위에 놓인 그의 성한 손등에 살짝 닿았다. 그때 꿈결인지 선우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놓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나에게로 스며들어와 묘한 평온함을 주었다. 나는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잿더미가 된 과거 위로 행복이라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내 인생의 봄날이 비로소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시간은 가장 기적적인 치유제다. 시간은 묵은 상처 위에 부드러운 먼지를 덮고 그 아래서 새 생명을 틔워낸다. 어느덧 그 끔찍했던 폐공장의 밤으로부터 1년이 흘렀다. 서울의 초봄. 거리는 따스한 햇살과 흩날리는 벚꽃으로 가득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도시에 봄 기운이 스며들듯 격동의 한 해를 보낸 내 삶에도 온기가 찾아왔다. 오늘은 내게 아주 특별한 날이다. 바로 내 개인전 재탄생의 오프닝 날이다. 청담동 한복판에 위치한 전시장은 그림의 색채가 돋보이도록 화이트 톤으로 세련되게 꾸며졌다. 과거 얼굴 없는 화가로 숨어 지내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화가 천하은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조명 아래 섰다. 전시장 안은 평론가들부터 기업인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는 에메랄드 비디 감도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내 곁에는 회색 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버지가 서 계셨다. 홍조 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다. 누명을 벗으신 후 아버지는 지난 2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를 내려놓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아름답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 큰일을 겪고 내가 무너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다시 일어설 줄은 몰랐다. 내 인생이라는 그림이 이제야 진짜 빛을 발하는구나. 나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아빠가 늘 저를 믿어주신 덕분이죠. 그리고 그 모진 풍파를 겪고 나니 제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때 웅성거리던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한 남자가 거대한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걸어 들어왔다. 황선우였다.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늠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셔츠 아래로 왼쪽 팔에 화상 흉터가 살짝 비쳤지만 내게 그것은 사랑과 희생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처럼 보였다. 그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걸어왔다. 우리 부녀 앞에 멈춰 선 그는 아버지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서방 왔나. 뭘 이렇게 거창하게 꽃까지. 하하. 자, 두 사람은 편하게 있게. 난 저기 늙은 친구들이랑 인사 좀 해야겠네. 아버지는 내게 장난스럽게 윙크를 날리시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주셨다. 선우 씨가 내게 꽃다발을 건넸다. 짙은 장미향과 그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어우러져 마치 첫 연애를 시작한 소녀처럼 가슴이 뛰었다. 축하해요. 하은 씨 전시회 대성공이네요. 한 바퀴 둘러봤는데 다들 메인 작품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으며 전시장 중앙에 걸린 가장 큰 그림을 바라보았다. 작품명 재탄생. 검게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푸르른 새싹 하나가 강인하게 솟아올라 쏟아지는 태양빛을 마주하는 그림이었다. 여리지만 꺾이지 않는 생명력. 그건 나였고 우리 가족이었으며 폭풍을 견뎌낸 우리의 사랑이었다. 선우 씨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그 그림 앞으로 이끌었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 했다. 그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깊이 응시했다. 하은 씨, 지난 1년, 우리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났어요. 위험과 거짓, 그리고 죽음까지 마주했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망설이기엔 너무 짧다는 거려. 이제 단 1분 1초도 당신 없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선우 씨가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전시장 안의 사람들이 과 하고 탄성을 지르더니 이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붉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심플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천하은 씨,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제가 당신의 보호자이자 동반자, 그리고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드려도 될까요? 파도 없는 삶을 약속할 순 없지만 어떤 폭풍우가 와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손 놓지 않고 함께 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행복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 그는 동화 속 백마탄 왕자가 아니었다. 상처가 있고 아픈 과거가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누구보다 용감하고 진실한 심장을 가진 사람. 강민우의 허세 가득했던 프러포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투박하지만 묵직한 그의 진심이 내 영혼을 울렸다. 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네, 선우 씨, 좋아요. 선우 씨가 일어나 내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고는 와락품에 안았다. 주변에서 폭죽이 터지듯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멀리서 아버지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다. 전시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와 선우 씨는 빈 벽에 새로운 그림 하나를 걸었다. 잔잔한 호숫가, 작은 집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평화로운 그림이었다. 있죠. 예전에는 행복이 희생하고 참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진짜 행복은 나 자신으로 살면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거라는 거려. 선우 씨가 뒤에서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 어깨에 턱을 괴며 함께 그림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미래가 담긴 그림이었다. 과거는 이제 다퉜어요. 바람을 심은 자들은 폭풍을 거뒀고 죗값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주 긴 봄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요.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완벽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밤하늘에는 새해를 알리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인생은 저 그림 재탄생처럼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푸른 싹을 틔웠다. 그리고 확신한다. 다가올 봄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계절이 될 것임을. 나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재탄생 글 걸었다. 악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파멸했고 나는 나의 반쪽과 함께 평화의 항구에 닻을 내렸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다. 복과 화는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 그저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봄은 우리 집 처마 밑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창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목소리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